헬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히가시노 게이고 장편 소설 준비하셨네요. 네, 공허한 십자가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2014년도에 나왔는데 네, 자음과 모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죠. 네, 제가 본 책은 그걸로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이 22년도에 그 같은 출판사에서 이 표지가 아주 예쁘게 화사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아, 표지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번역은 이선희 선생님께서 하셨고, 뭐 아주 네, 유명한 분이시죠. 이게 네. 400페이지가 넘는 작품인데, 이 정리하느라 애 좀 먹으셨겠어요. 그런데 뭐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네, 술술 읽히잖아요. 맞아요. 페이지 터너죠. 맞아요. 네. 네.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대부분은 다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그 작품들이 꽤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파 작가로 불리고 있는 건데, 이 네. 공허한 십자가가 재미는 또 나름의 재미가 충분히 있고, 읽는 네. 재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아마 다 들으신 다음에 분명히 또 질문 하나씩을 이렇게 네, 또 갖고 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공허한 십자가 장편 소설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죠? 네, 2010년대 한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주요 인물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근데 네, 배경이 2010년대 초반이 현재인데, 그로부터 네, 한 20년쯤 전, 네, 이야기로 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네, 1990년대 초반의 이야기가 맨 처음 나와 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네, 주요 인물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201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카라는 40대 이혼남입니다. 네. 나카라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나카라라는 인물은 딸과 아내가 살해를 당합니다. 아유, 저런.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반려동물 장례 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아, 일본엔 그런 업체가 있는 모양이군요. 아,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반려동물 장례업체.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요코는 조금 전 소개해드린 나카라의 전처예요.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이제 나카라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살해를 당해서 네, 전처라고 소개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미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한 3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고요. 네. 대학병원 수학과 의사로 이제 뭐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남자가 등장을 네. 합니다. 왠지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군요. 아, 후미야. 네, 네, 네. 후미야 남자고요. 그다음에 이 후미야의 아내로 하나에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하나에. 네, 뭐 후미야와 나이는 비슷한 걸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오리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사오리는 조금 전 그 대학병원 수학과 의사라고 했던 후미야의 예전 그 학창 시절 여자친구예요. 네. 지금은 아닌 거죠. 네, 네, 이제 지금은 지금은 결혼했고. 네네, 맞습니다. 네. 아내는 다른 여자고, 네. 자, 지금 뭐 중학교 때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네. 이 사오리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도벽이 있는, 네, 그렇구나. 그런 인물로 네. 등장을 하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사쿠조라는, 노인인데요. 68세 무직입니다. 음. 그런데 이 사쿠조가 그 아까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인 후미야의 또 장인 어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음. 그렇게 이제 인물 관계가 되고 제가 이제 이 장인어른이라는 건 또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네. 장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장인으로 소개를 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후미야의 아내 이름이 하나인데 네. 하나의 아버지?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후미야의 장인이라고 소개를 한 데는 이유가 있다. 라는 네. 것이 되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공허한 십자가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 해드리겠습니다. 북텔러 김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1990년대 초반 회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1990년대 초반 중학교 2학년 소녀인 사오리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사오리의 엄마는 사오리가 3살 때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오리의 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오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요. 어느 날 비디오 가게에 비디오를 빌리러 갔던 사오리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학교 선배 후미야를 만나는데요. 중3 소년 후미야는 사오리를 알아보고 말을 건넵니다. 사오리는
후미야가 자신을 알아본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만남은 점점 깊어갔고 둘은 사귀게 됐습니다. 이후 21년의 시간이 흘러서 2010년대 초반이 됐고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오리와 후미야는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편 반려동물 장려업체 사업을 하는 40대 남성 나카하라는 형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는데요. 나카하라는 그 형사와 이전에도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전화를 한 형사는 전처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전처 사요코가 전날 밤 자택 근처에서 칼에 찔려 살해가 됐다는 건데요. 이 형사는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는 신원조회팀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는 중이고 그중 전 남편인 나카하라도 대상이 된 겁니다. 이에 나카하라는 이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전처와 메일을 주고받았을 뿐 만난 적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나카하라는 전처와 5년쯤 전에 이혼을 했고요. 이혼 직전에 다니던 광고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려동물 장례업체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혹시라도 전처가 살해된 것과 관련해 짐작가는 사람이 있냐는 형사의 물음에 나카하라는 전혀 짐작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카하라는 형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아내와 이혼하길 잘했다고요. 만약에 이혼하지 않았다면 또 유족이 될 뻔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즉 이미 유족이 됐던 경험이 있단 얘기죠. 나카하라가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당시 나카하라는 광고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아내 사요코와 초등학교 2학년 딸 마나미와 함께 리모델링을 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죠. 11년 전 9월 21일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나카하라에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에는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는 아내로부터 온 전화였기 때문에 나카하라는 직원들과 클라이언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카하라가 전화를 받은 순간 귀에 들려온 것은 짐승의 소리였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카하라의 마음은 이미 크게 파도치고 있었다. 아내 사요코는 울부짖으며 말을 토해냈다. 딸이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집으로 가보니 노란 테이프가 집을 에워쌌고 대문 앞에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다. 경찰서까지 동행을 해달라고 한 형사의 말에 나카라는 그곳에 가면 딸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형사는 계속 추궁하듯이 묻기만 하고 딸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형사는 부인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디 있었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다그쳤다. 나카라는 화를 내며 말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형사는 나카하라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아내 사요코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나카하라의 아내 사요코 역시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나왔다. 경찰은 나카하라와 사요코 부부가 집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나카하라의 부모님 댁으로 갔다. 나카하라와 사요코 부부의 딸 마나미가 살해를 당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전업주부인 사요코는 오후 4시 반쯤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10분 정도 거리의 슈퍼로 갔는데요. 딸 마나미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새로 선물 받은 장난감에 푹 빠진 마나미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요코가 다시 집에 왔을 때에는 분명 잠그고 나갔던 대문이 열려 있었고 거실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실 서랍장이 모두 열려 있어서 분명 도둑이 든 거라는 생각을 했죠. 사요코는 일단 딸 마나미를 찾았는데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두 손 두 발에는 테이프가 감겨 있고 입에 무엇을 쑤셔 넣었는지 뺨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얼굴은 일그러지고 핑크색이던 피부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사요코는 경찰에 신고를 했죠. 없어진 건 현금 4만 엔 정도였습니다. 사정 청취라는 명목 하에 사요코는 장시간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나미에 대한 학대는 없었는지, 주변에 원한 관계는 없는지 등등이요.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범인이 체포가 됐는데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범인이 티켓 2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티켓은 사용 기한이 이미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쓸 수 없는 티켓이라고 말했는데요. 범인은 화를 내며 티켓만 던지고 그냥 나왔고 레스토랑 측에서는 신고를 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역 근처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고 레스토랑 종업원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틀림없다는 종업원의 말에 경찰은 지문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했는데 그 결과 범인은 6개월 전에 가석방되었던 48세 남성이었습니다. 강도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그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10,000엔짜리 지폐 석 장이 나왔는데요. 형사 한 명이 기묘한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 형사는 약 일주일 전 발생한 나카하라의 딸 마나미의 살인 사건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도 그 또래의 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범인이 갖고 있던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권이 그 살인 사건이 있었던 동네 지점의 것이었습니다. 또 그 할인권과 10,000엔짜리 지폐 한 장에서 나카하라의 아내 사요코의 지문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나카하라의 집안에 남아있던 신발 자국과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이 일치했습니다. 결국 범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4개월 후에 첫 공판을 통해서야 나카하라 부부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사요코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비교적 사각지대라고 생각한 욕실 창문으로 침입한 범인은 신발을 신은 채 주방으로 들어갔고요. 나카하라와 사요코의 딸인 마나미를 발견하자마자 스폰지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양 손목과 발목을 묶었는데요. 마나미가 계속 저항을 하자 화장실에 가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0,000엔짜리 지폐 몇 장과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권을 쑤셔 넣고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본 마나미가 걸렸습니다. 몽타주라도 만들면 금방 잡히니까요. 그래서 목을 졸라 마나미를 죽인 겁니다. 나카하라와 사요코는 범인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범인의 변호인은 그가 반성의 기미가 있고 결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며 반성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카하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 반성을 하다니 그자가 무슨 반성을 했단 말이야? 반성하는 놈이 가석방 중에 죄를 저지른단 말이야? 물론 사형을 통해 이런 놈의 생명을 빼앗아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지만 적어도 그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내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 라고 생각했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석에 앉은 범인의 작은 등을 노려보면서 나카라는 그렇게 생각했다. 11년 전 딸 마나미의 죽음으로 힘들었던 나카하라는 이제 전처 사요코의 살해 소식으로 우울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안고 퇴근을 하던 나카하라의 휴대전화로 형사에 연락이 왔는데요. 전처를 살해한 남자가 자수를 했다는 겁니다. 면식범 여부를 물었지만 형사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유족에게조차 수사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건 딸 마나미 사건으로 인해 익히 알고 있기에 이제 유족도 아닌 자신에게 그 정도만이라도 얘기해준다는 게 몹시 예외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나카하라는 전처 사요코의 갑작스런 죽음이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책장에서 꺼낸 앨범 속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 가운데 2명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요. 딸 마나미 사건 당시 1심 판결은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당시 범인 측 변호사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놈을 변호한다는 게 말이죠. 결국 항소심에서 범인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범인의 변호인은 상고를 했지만 범인 자신이 모든 게 귀찮다며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사형을 당한다 해도 딸 마나미가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나카하라 부부는 이후 서로를 보며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며 딸과 함께 세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라 괴로웠던 거죠. 그렇게 둘은 각자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며 합의하에 이혼을 했습니다. 딸의 육아로 전업주부가 됐던 아내 사요코는 다시 일을 시작해보겠다고 했고요. 광고회사에 다니던 나카하라는 외삼촌이 하던 사업체인 반려동물 장려업을 인수받아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전처의 살해범이 자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흘 뒤 나카하라의 사무실로 다시 형사가 찾아왔는데요. 형사는 사쿠조라는 이름이 적힌 사진을 나카하라에게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인지 살펴달라고 합니다. 형사는 사쿠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는 68세 무직으로 기타센주에 있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나카하라의 전처인 사요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한다. 사쿠조 역시 사요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우연히 눈에 띈 여자의 뒤를 밟았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나카하라가 말했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목적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사요코한테서 뭔가 빼앗은 게 있나요? 그는 사요코의 가방을 빼앗았고 경찰에 출두했을 때는 가방 안에 지갑만 가져왔다고 한다. 범인이라고 자수한 사쿠조는 그 가방을 강에 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지갑 안에서 사요코의 운전면허증이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형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건은 사요코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벌어졌는데 거기는 범인이 사는 기타센주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범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위험할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고 적당한 곳에 내려 대상을 찾은 거라고 하였다지만 형사는 뭔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또 자백한 사쿠조의 집에서 종이봉투에 들어있던 부엌칼이 발견됐는데 그 칼날에 혈흔이 있었고 감식 결과 사요코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칼의 손잡이에는 사쿠조의 지문이 있었다. 보통은 이럴 경우에 지문을 닦아내고 집에 가는 길에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범행 시간도 저녁 9시라 좀 이른 감이 있다. 게다가 형사가 보기에는 범행이 비교적 완벽했는데 다음날 바로 자수를 했다는 사실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살해당한 사유코의 당시 옷차림도 그다지 부티가 나는 편이 아니었고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의문이 간다는 것이었다. 형사의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 나카라도 단순히 금품을 노린 범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형사가 내민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아도 그 남자를 만난 기억은 없었다. 범인이라고 자수를 한 사쿠조는 기타센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요. 딸이 하나 있고 그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는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딸 부부로부터 몇 차례 돈을 받았고 그 덕에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딸이 흔쾌히 돈을 주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형사는 이런 얘기들을 나카하라에게 전했고 이 얘기는 다른 데에선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나카하라는 전처 사유코의 가족도 범인의 사진을 봤냐고 형사에게 물었는데요. 사유코의 가족들도 역시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카하라는 휴대전화를 조사했냐고 물었는데요. 범인이 가방을 강에 버렸기 때문에 경찰은 사유코 집에 있는 영수증을 통해 통신회사의 요청에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유코는 생전에 출판 관련 일을 하며 취재도 열심히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휴대전화도 스마트폰과 옛날 휴대폰 두 개를 쓰는 등 굉장히 활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후 1년 정도만 전처 사유코와 메일을 주고받았던 나카하라는 항상 취재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일했다는 게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쉽게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 취재 노트는 강물에 버려진 가방 속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카라는 망설임 끝에 자신이 혹시 도울 일이 없는지 전처의 친정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마침 그날 밤이 세아라는 얘기를 듣고 나카라는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세아는 죽은 사람의 유해를 지키며 하룻밤을 새는 걸 의미하는데요. 장례식장에 온 나카라는 사유코의 친정 부모에게 그녀가 최근 도벽에 관한 조사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결혼 전 카피라이터였던 사유코는 이혼 후 다시 일을 하면서 패션, 미용 관련 글을 쓰다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소년범죄, 노동환경 등에 관한 글을 쓰다가 최근 도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나카하라는 사유코의 어머니에게 이혼 후의 사유코의 생활에 대해 묻습니다. 장모님, 사요코는 이 마나미 사건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가 되었었나요? 전 솔직히 아니거든요.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수록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되살아나곤 해서 무척 괴로웠어요. 나카하라가 이렇게 말하자 사요코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글쎄, 그 애도 그랬었어. 하지만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아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앞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하더구만. 아, 자네는 가족 모임은 안 들어갔지?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이라고 했던가? 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거나 지원해주는 단체 같더군. 우리는 손녀 마나미 사건에서 사형 판결을 얻어냈지만 세상에는 부조리한 판결을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지 않은가. 그런데 자신이 가입했단 말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 반대 세력인가?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말이야. 아, 근데 경찰한테는 말을 했어. 그 애가 열심히 살았다는 걸 감출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자 나카하라가 다시 물었다. 장모님, 영정 사진은 혹시 언제 찍은 건가요? 아주 환하게 웃고 있어서요. 아, 그거는 어느 살인 사건에서 사형 판결이 나왔을 때 찍은 거야.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에 자원봉사에 갔다가 말이야. 참 슬픈 일이네.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은 누가 사형을 받았을 때뿐이니까. 나카라는 이 대답을 듣고 고개를 푹 떨구며 묻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유코의 장례식장에 온 나카하라는 장례식장에서 사유코의 대학 친구를 만납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사유코에게 일을 소개해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옆에는 사울이라는 여성도 함께 있었는데요. 나카하라의 전처인 사유코가 사오리를 취재하기 위해 만난 게 인연이 됐고, 사오리는 사유코에게 신세진 게 많아서 이렇게 장례식까지 왔다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유코의 대학 친구는 나카라에게 사유코가 쓴 마지막 기사가 실린 잡지가 나오면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나카하라는 형사의 전화를 받는데요. 전처 사유코의 사건이 단순히 금품을 노린 살인강도 사건으로 결말이 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는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어 형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카하라는 사형 판결은 나오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씁쓸해했고요. 한편 게이메이 대학병원의 의사인 후미야에게 그의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후미야 기억나시나요? 소설 초반에 소개됐는데요. 1990년대 초반 사올이라는 소녀와 사귀었던 중학생입니다. 21년이 지난 지금 후미야는 사오리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고 대학병원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미야의 장인이 바로 사요코를 살해한 사쿠조였습니다. 사실 여동생이 찾아온 것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새언니, 그러니까 후미야의 아내와 헤어지라는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특히 후미야의 어머니가 이 일, 그러니까 사돈의 강도살인 사건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후미야의 어머니는 원래도 조건이 좋지 못한 며느리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터인데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더 심해진 거죠. 하지만 후미야는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후미야는 장인의 변호사 비용도 직접 대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혼을 종용하는 가족들과 연을 끊으면 끊었지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후미야는 후지노미야시에서 태어났는데요. 나름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후미야는 도쿄 게이메이 대학 의학부에 진학을 하면서 집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는 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후미야는 5년 전쯤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했고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후미야의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요. 후미야의 어머니는 며느리 하나에의 출생이 나쁘다며 하나에의 아버지를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후미야의 여동생은 그래도 오빠가 선택한 사람이니 존중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머니와 생각이 비슷해졌습니다. 게다가 후미야의 어머니는 후미야의 아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후미야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지만 후미야가 절대 동의할 리가 없기에 그저 속만 끓이고 있을 뿐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미야는 자신의 장인 때문에 살해당한 사요코의 부모님께 보낼 사과 편지를 작성합니다. 자신들이 뚜렷한 직업이 없는 장인을 챙기지 못했고 특히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더 모른 척했던 게 이런 불행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장인을 방치한 자신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죠. 최대한 예의를 갖춰 편지를 작성한 후미야가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줬고 아내는 미안해합니다. 후미야가 아내 하나에에게 말했다. 유족들한테 형식을 갖춰서 사죄의 뜻을 전하는 건 아주 중요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는 거잖아. 내일 변호사한테 확인해 볼게. 근데 여보, 유치원은 어떻게 됐어? 그 유치원 애들이 우리 아들한테 너희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서. 유치원은 옮기는 게 좋겠어요. 죄송해요. 아내 하나이가 이렇게 답하자 후미야는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나예의 어머니는 선술집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드나들던 사쿠조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사쿠조는 회사에 다닌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 그때는 이미 하나예의 어머니는 하나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다. 사쿠조는 일도 안 하면서 늘 바람을 피워댔다. 늘 혼자 돈을 벌던 하나예의 어머니는 하나이가 고2 되던 해에 폐암에 걸렸고
곧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몰래 숨겨놓은 돈을 하나에게 주었고, 하나이는 그 돈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집을 나와 공장에 취직해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사쿠조와는 연을 끊다시피 했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하나이는 아버지 사쿠조와 만나지 않았다. 이후 후미야와 결혼을 한 하나에게 자치구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가족을 찾는 전화가 왔고, 그걸 안 후미야는 장인을 모시고 살자고 했다. 하지만 하나이가 극구 반대를 해서 지금처럼 아파트를 얻어주게 된 것이다. 생활비도 보내주면서 말이다. 하나이는 생각했다. 그때 남편을 설득해서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한편 출근을 한 나카하라는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살해당한 전처 사요코의 마지막 기사가 실린 잡지인데요. 출판사에 근무하는 사요코의 대학 친구가 보내준 겁니다. 나카하라와는 사요코의 장례식에서 인사를 나눴었죠. 그 잡지에는 도벽으로 고생하고 있는 4명의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기사를 보면서 나카하라는 사요코의 장례식장에서 사요코의 친구 옆에 있었던 사오리라는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던 사오리는 사요코에게 도움을 받은 게 많아 장례식장까지 왔다고 했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토대로 나이나 이미지 등을 연관시켜 보니 사오리에 관한 기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오리 기억나시나요? 사오리는 사요코의 장례식장에도 왔었지만 소설 초반에도 등장했었는데요. 21년 전,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 지금은 대학병원 의사가 된 후미야와 사귀었던 중학생 소녀입니다. 후미야는 사요코를 살해한 사쿠조의 사위죠. 사요코가 취재한 사오리의 도벽 관련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여성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10대 시절 정서 불안정으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다. 그 이후 유흥업소에 나가 일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 20대 중반에 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1년 만에 이혼했다. 그 이후 다시 호스티스 생활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일로 충격을 받아 아버지의 죽음을 자책하며 자신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런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훔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도소에 2번 다녀왔지만 교도소에 다녀온다 해서 자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는 더 나쁜 일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오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기사였다. 이 사오리를 취재한 사요코는 전문가의 조언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도벽이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 아니다. 도벽이 있는 여성의 70% 이상이 섭식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전문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벽은 정신질환으로 봐야 한다. 즉,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이지 형벌이 아니다. 도벽 치료 중 경찰에 붙잡힌 경우 교도소에 들어가면 치료가 중단된다. 그 결과 석방 후에 다시 도둑질에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도벽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범죄자를 일정 기간 복역시켜서 범죄를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환상이 아닐까. 이렇게 사요코의 기사를 읽은 나카하라는 공감이 가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처 사요코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전 장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오는데요. 약속 장소에 변호사와 함께 나온 사요코의 어머니는 나카하라에게 피해자 참가 제도에 참가인으로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피해자 참가 제도는 피해자나 유족이 검찰처럼 구형 의견을 말하거나 피고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요코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피해자 참가인으로 참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범인의 사위인 후미야로부터 사죄 편지를 전달받고 범인의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위의 증언으로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사요코의 어머니는 범인이 사형을 받기 원한다며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요코의 어머니가 전 사위 나카하라에게 말했다. 우리는 사형을 바란다네. 피해자 참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과 함께 중요한 말을 들었어. 검찰과는 별도로 우리도 구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지금 상태로는 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걸세. 만약 우리가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하면 우리에게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 하더라고. 실제 사형이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피고의 사형을 구형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자네 그 마음 이해하겠나? 사요코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며 나카하라에게 종이 다발을 건넸다. 사요코가 생전에 책을 한 권 출판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그 작업은 출판사에 다니는 사요코의 대학 친구가 해주기로 했던 것이다. 제목은 사형 폐지론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었다. 사요코의 어머니와 함께 나온 변호사는 그 원고를 재판 때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카라는 자신이 돕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다며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 변호사님, 근데 범인의 사위가 사죄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근데 그런 일이 흔히 있나요? 이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 유족들한테 사죄 편지를 보내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흔합니까? 그러자 변호사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편지를 쓰는 경우는 많지만 자식, 특히 사위 입장에서 그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한 복잡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카라는 이 사건의 성격이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 가해자의 가족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나카하라는 사유코의 원고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형 판결이 나온다 해도 그것은 결코 유족의 승리가 아니다. 그걸 통해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저 당연한 절차가 끝났을 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사형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유족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말이다. 범인이 살아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족에게는 죽을 만큼 괴롭다. 유족의 입장에서 범인의 죽음은 속죄나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단순한 통과점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카하르는 크게 공감합니다. 사요코의 원고에는 딸을 살해한 범인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와 만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사형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에 사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두 별개의 사건에 유족의 면면도 다른데 결론은 사형이라는 한 가지로 처리된다는 거죠. 이에 사요코는 변호사에게 종신형을 도입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질문했고 변호사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더 이상 둘의 대담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카라는 그 변호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변호사 역시 나카하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처 사요코의 죽음도 알고 있었고요. 경찰에서 사요코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연락이 갔던 겁니다. 나카하라는 당시 마나미를 살해한 범인의 변호를 맡으면서 사형 판결이 나자 상고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단지 변호인이라서 상고한 거냐고 물었죠. 결국 당시에는 범인이 더 이상 의지가 없어서
범인이 직접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그 범인은 당시 사형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나카라에게 당시 사형 집행 이후 달라진 게 있냐고 물었고, 나카라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결국 범인은 진정한 반성에 이르지도 못했고, 사형 판결은 그를 바꾸지도 못했다며 사형은 무력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나카라는 전처 사유코가 왜 이 변호사와의 대담 부분을 어정쩡하게 마무리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도 혼란스러웠고요. 이후 사유코의 원고에는 재범에 관한 내용들을 취재한 게 담겨 있었는데요. 딸 마나미를 살해한 범인도 가석방 중 범죄를 저지른 거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사유코의 결론은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판단의 최대 장점은 그 범인이 이제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카라의 전처를 살해한 범인의 사위인 후미야의 어머니는 아들을 이혼시키기 위해 후미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후미야의 장인이 살인범인데다가 손자도 친자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원래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한 며느리였고요. 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후미야의 어머니는 탐정을 통해 며느리에 대한 뒷조사를 했고, 그를 통해 손자가 후미야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후미야는 어머니의 말에 크게 화를 내고 어머니를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절대로 이혼할 생각은 없다면서요. 후미야는 아내 하나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후미야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유, 어머니가 당신 뒷조사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러자 아내 하나이가 대답했다. 어머니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문제 아니었을까요? 이런 일이 없었어도 언젠가는 밝혀졌을 거예요. 손자는 아들의 자식이 아니고 사도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라고 하시는 게 당연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며 하나이는 시어머니가 내던지고 간 자신의 뒷조사 기록을 살펴보았다. 내용이 상당히 정확했다. 하나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공장에 취직해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 아버지 사쿠조와 연을 끊고 지내던 하나에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돈을 대주고 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 남자는 갑작스럽게 외국에 나가게 됐다면서 슬슬 연락이 끊겼다. 결혼의 단꿈을 꾸던 하나이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어떤 여자에게서 들었다. 그 여자도 그 남자한테서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했다. 알고 보니까 그놈은 사기꾼의 유부남이었다. 그 남자가 자살한 걸 확인한 하나이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기도 했었다. 이제 나카라의 얘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전처 사유코의 부모님 댁을 찾아간 나카라는 범인이 사형 판결을 받을 가망성이 매우 희박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유코가 생전에 취재하며 쓰던 노트, 카메라, 컴퓨터 등을 보여주며 책이 출간되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나카라에게 전합니다. 나카라는 사유코가 정리해 놓은 취재물들을 살피는데요. 거기에는 게이메이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이라고 적힌 안내장이 있었습니다. 게이메이 대학병원은 범인의 사위가 근무하던 곳이라는 걸 들은 바가 있는데요.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미심쩍습니다. 이번에는 사유코가 찍은 사진들을 봤는데요. 나무만 잔뜩 찍힌 사진들이 나옵니다. 날짜를 보니 살해되기 열흘 전에 찍은 건데 뭔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카하라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사요코의 대학 친구를 찾아가서 책 출판에 관한 일들을 상의합니다. 그러면서 나카하라는 사요코의 친구가 보내준 잡지에서 읽은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기사 하나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사오리의 얘기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에 나카하라는 사요코가 사오리의 카운슬러 같은 역할을 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카하라는 사요코의 출판사 친구를 통해 사오리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오리는 아로마 향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쓰고 집안은 온통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또 선반만 보면 몸이 쑤실 정도로 도벽 증세가 중증이고요. 가장 이상한 점은 아오키가하라 수해 사진을 거실장 위에 올려놓았다는 건데요. 수해는 나무가 너무 많아 바다처럼 보이는 걸 의미합니다. 나카라는 문득 사요코의 디지털 카메라에 있던 나무 가득한 숲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사요코가 찍은 것도 아오키가하라 수해 사진이었습니다. 나카하라는 사요코가 찍은 이 사진이 분명 사오리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카하라는 아오키가하라 수해를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사실 나카하라가 수해에 관해 아는 건 마스모토 세이초의 소설에 등장하고 자살 명소로 유명하다는 정도였거든요. 사진의 위치를 확대해 조사한 결과 후지노미야 근처라는 게 확인됐고요. 사오리의 고향 역시 사요코의 출판사 친구에게 확인한 결과 후지노미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사요코를 죽인 사쿠조의 사위 후미야의 고향이 후지노미야라는 것도 떠올랐는데요. 후미야가 사요코의 부모님에게 사죄 편지를 보냈을 때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사요코 부모님 측 변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 변호사는 후미야가 게이메이 대학 소아과 의사라는 것도 확인시켜줬습니다. 여기에 사요코의 집에서 본 어린이 의료 상담실 안내장도 생각이 났는데요. 나카하라가 알아본 결과 사요코가 살해되기 사흘 전 어린이 의료 상담실의 담당 의사는 후미야였습니다. 나카라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요코가 친언니처럼 이야기를 들어준 사오리의 고향이 후지노미야. 그리고 후미야의 고향도 후지노미야. 그 후미야가 근무하는 병원의 안내장을 사요코가 가지고 있고, 후미야가 상담실에 나온 건 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 또 사건이 일어나기 열흘 전에는 사요코가 수해를 촬영하고 가고, 사오리의 방에도 수해 사진이 걸려 있지. 물론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 후지노미야의 인구는 10만 명이나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실과 인간관계를 사요코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나카라는 우선 후미야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를 하는 후미야에게 나카하라가 말했다. 저 사죄의 말을 들으러 온 건 아니니까 고개 드세요. 그쪽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장인인 사쿠조의 친아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아들처럼 행동하는 게 좀 감탄스러우면서도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자 후미야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내의 경제력이 없으면 남편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어머니는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는 나카하라의 질문에도 자신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만 말했다. 나카하라는 무엇이 이 사람의 윤리의식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일까 생각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고향이 후지노미야라고요? 제가 그쪽에 지인이 있거든요. 본가는 어딘가요? 혹시 중학교는 어디 나오셨죠? 후미야는 나카하라의 거듭된 질문에
좀 불편해하긴 했지만 모두 대답을 했다. 그리고 수해라는 곳에 가봤느냐 하는 나카하라의 질문에는 초등학교 소풍 이후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나카하라는 어린이 의료 상담실 안내장을 보여주면서 혹시 사요코가 여기에 왔었느냐고 물었다. 후미야는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이런 질문들 때문에 자신을 만나러 온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나카하라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요코의 양치는 사형 판결을 원해요. 하지만 초범인데다가 자수까지 하는 바람에 사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 다른 동기, 더구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동기라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이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범행이다 라든지 하면 말이죠. 하지만 후미야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카하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 그러세요? 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사요코의 부모님께 잘 전달할게요. 아참, 깜빡한 게 있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후지노미야 출신의 지인 말입니다. 사오리라는 여성이에요. 사오리. 혹시 아시나요? 그러자 후미야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미야는 아내 하나에게 나카하라와 만난 얘기를 합니다. 수해 사진을 보여줬던 것도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직은 진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모든 게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다며 한숨을 쉽니다. 그러자 하나에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 사기꾼에게 잘못 걸려 임신까지 했던 하나에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에 하나에는 엄마를 통해 아오키가하라 수해가 자살 명소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나 거기로 가기로 한 건데요. 그곳은 한 번 길을 잃으면 절대 나올 수 없고 방위 좌석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즉 자살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깊은 수해로 들어가려던 하나엘을 못 가게 막은 게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후미야였습니다. 당시 후미야는 그곳에 성묘하러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엘가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후미야는 하나엘을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줬고 이후 하나엘의 집에 계속 들르며 하나엘을 보살펴 줬습니다. 그러다가 후미야가 하나엘에게 청혼을 했고 하나엘은 이런 꿈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게 신기하다면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후미야는 하나의 뱃속에 아이까지 함께 거둔 거고요. 그때 하나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고요. 한편 나카하라는 사요코의 출판사 친구 도움을 받아서 사요코의 취재원이었던 사오리를 만납니다. 나카하라가 사오리에게 말했다. 저 고향이 후지노미야라고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도 제 전처인 사요코에게 말씀하셨었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오리의 말에 나카하라가 말을 이어갔다. 이 사요코와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도벽 취재 때문이었잖아요. 사요코는 당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 했을 테고요. 그러면 이 과거에 대해서 묻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당신이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난 경찰서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경찰서에 가서 내가 후지노미야에서 알아낸 사실을 전부 말할 겁니다. 난 거기서 당신과 같은 중학교에 다닌 사람을 몇 명 만났어요. 그리고 저 후미야 씨와 같은 중학교를 나왔더군요. 역시 예상했던 이름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으시는군요. 하지만 사오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나카하라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요? 모르신다고요? 이 당신의 동급생은 당신이 한 학년 위인
후미야 씨와 사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사오리 씨, 취재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난 사요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은 옛날에 당신이 사귀었던 남자의 장인입니다. 난 이게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혹시 아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혹시 수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 당신 집에 수해 사진이 있다는 걸 사요코의 친구인 출판사 직원에게 들었어요. 사요코도 물론 수해 사진을 찍었고요. 전혀 이걸 경찰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경찰에 말을 해도 되나요? 하지만 사오리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자 나카라는 이번에는 사정하듯이 말했다. 저,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법에 저촉된다고 해도 결코 경찰에 알리지 않을 겁니다. 제 아내였던 사요코는 저와는 달리 괴로운 기억에 부딪히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싸웠어요. 저는 왠지 이번 사건도 그런 싸움의 연장선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제발 부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오리는 사유코가 아이를 잃은 경험을 얘기하며 자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이 생각나서 무척 괴로웠다. 사오리는 살해당한 사유코에게 도벽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격도 없다고 했고요. 이에 사유코는 자신의 딸이 살해됐던 당시의 괴로움들을 터놓으면서 사오리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3 후미야와 사귀게 된 사오리는 후미야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계속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둘은 깊은 스킨십을 하게 됐는데요. 중학교 3학년이 된 사오리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사오리는 도저히 아이를 지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오리의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오리는 헐렁한 옷들로 가리면서 임신을 숨긴 채 지냈고 결국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욕실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 사오리는 후미야에게 호출을 했고 후미야가 출산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둘은 합의하에 갓 태어난 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후미야는 미리 검은 봉지와 삽을 준비해 왔고요. 배낭 속에 죽은 아이를 담은 검은 봉지를 넣고 둘은 버스에 올라 아오키가하라 수해로 갔습니다. 후미야는 그곳이 자살 명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수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나무에 나일론 끈을 묶은 채 들어왔고요. 거기에 아이를 묻고 둘은 합장을 했습니다. 후미야는 그곳의 위치가 정남 방향 60m라는 걸 체크했고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사오리는 사진을 현상하면 자신에게도 한 장 달라고 했죠. 사오리의 얘기를 다 들은 나카하라는 다음날 후미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후미야는 나카하라에게 자신의 기억도 사오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사오리와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고 그의 아내 하나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얘기라며 함께 들었습니다. 사오리와 후미야는 아이를 묻은 사건 이후 반년도 못 돼 헤어졌습니다. 후미야는 예전 같은 마음으로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카하라가 후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후미야 씨는 그 이후에 훌륭한 길을 걸어오신 것 같군요. 이렇게 안정된 가정도 만들고요. 21년 전에 그 일이 장애가 된 적은 없나요? 후미야는 그때 구덩이를 팠던 삽도 여전히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수학과를 선택한 것도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하나라도 많이 구하고 싶은 속죄의 의미였다고 말했다. 나카라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사오리 씨는 21년 전에 그 일 때문에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하는 등 무척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자신 탓이라고 여겼고요. 이런 사울의 고백을 듣고 제 전처 사요코가 자수를 권한 모양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거니까요. 자신의 죄와 마주보지 않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 후미야 씨에게 알리지 않고 자수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더군요. 후미야는 사유코가 어린이 의료 상담실에 왔던 일을 털어놓았다. 후미야를 만난 사유코는 사올이라는 여성이 낳은 아이 문제로 왔다고 말했고, 후미야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고 했다. 그날 밤새 고민을 한 후미야는 사유코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에 와서 좀 더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안에 한 아이가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날 후미야에게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기는 바람에 후미야는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후미야의 아내 하나에는 사유코가 무슨 일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후미야는 자신이 젊었을 때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했지만 하나에는 도통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유코가 후미야의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미야의 장인이자 하나의 아버지인 사쿠조가 들이닥쳤습니다. 분명히 술값 때문에 왔을 거라는 생각에 하나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일단은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유코는 후미야가 응급 환자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집에 가려 했지만 후미야의 아내 하나에는 무슨 일로 온 건지 알려달라며 사정을 했습니다. 이에 사유코는 결론부터 말하면 당신 남편은 살인자예요 라고 말을 했고 하나에는 결국 21년 전에 그 범죄 사건에 대해 다 알게 됐습니다. 하나에는 왜 이렇게 훌륭한 남자가 자신을 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처음 아오키가하라 수해에서 후미야를 만났을 때 성묘 다녀왔다고 했던 말의 의미도 알게 됐습니다. 후미야는 자신이 묻은 아기의 성묘를 다녀왔던 거죠. 사유코의 얘기를 듣고 하나에는 오히려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의 사랑이 값싼 동정이 아니라 숭고한 영혼에서 나왔다는 생각에 감동의 눈물도 흘렸고요. 하나에는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사유코는 무조건 자수를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에는 모른 척 해달라고 사정을 했고 사유코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유코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법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의 반성은 공허한 십자가에 불과하지만 의미 없는 십자가라도 감옥 안에서 등에 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덧붙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퇴근을 한 후미야는 아내로부터 사유코와의 대화 내용을 전해 듣고 자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사유코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사유코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유코와의 얘기로 주방에서 기다리던 후미야의 장인은 없어졌고요. 하나에도 충격적인 얘기에 정신이 없어 아버지를 챙기지 못한 거죠. 결국 그 다음날 저녁 7시쯤 후미야의 집으로 온 장인은 자신이 사유코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요코와 하나에의 얘기를 옆방에서 듣던 사쿠조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엌에서 몰래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사요코가 나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사요코를 찌른 사쿠조는 사요코의 가방 안에 있던 취재 노트에서 사오리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녀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사오리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고 협박을 한 것이다.
후미야는 사쿠조한테서 사건 얘기를 듣고 자수를 권했다고 한다. 동시에 자기도 21년 전의 일에 대해서 자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쿠조는 자기가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자신의 딸과 손주를 챙겨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동시에 후미야의 아내도 아버지 의견대로 하자며 부탁했다고 한다. 후미야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사오리가 자수할 때까지만이라도 잠자코 있어달라고 했고, 그러는 사이 후미야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묵묵히 후미야를 통해 얘기를 듣고 있던 나카하라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모든 걸 감추기로 한 거군요. 후미야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다. 평생 거짓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든 속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뻔뻔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자 후미야의 아내 하나이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잘 알아요. 전 사요코 씨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당신들의 따님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아주 마음 아픈 일이죠. 사요코 씨가 그렇게 냉혹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제 남편은 계속 속죄를 했다고요. 제 남편은 제가 못된 남자한테 속아서 가진 아이를 자기 아이로 받아줬어요. 그것이 바로 남편 나름대로 속죄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옆방에서 사요코 씨의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갚기 위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만약 그때 제가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아이도 물론 태어나지 못했을 거고요. 남편은 분명 21년 전에 한 생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이후에 두 생명을 구한 거라고요. 또 의사로서도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고요. 나카하라 씨, 아이를 살해당한 유족으로서 대답을 해보세요. 교도소에서 반성 없이 보내는 것과 제 남편처럼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면서 사는 것, 무엇이 진정한 속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답이 뭔지는 나도 잘 몰라요. 그리고 사오리 씨한테도 약속했지만 내가 경찰에게 알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구미야 씨,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렸어요. 당신한테 다 맡길 겁니다. 당신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저는 뭐라고 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뜨는 나카하라에게 후미야가 사오리의 연락처를 물었다. 사오리의 집 거실장 위의 수해 사진은 21년 전 아오키가하라 수해에서 아이를 묻은 뒤 아이를 묻은 지점에서 후미야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당시 후미야가 사진을 찍은 뒤 일주일 후쯤 가져다 준 건데요. 사오리는 사유코와의 대화 이후 자수를 결심했고 사유코와 아오키가하라에도 다녀왔습니다. 사유코가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당시 사오리는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오키가하라에 다녀오고 일주일쯤 후에 사유코는 후미야를 만났다며 사오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직접 후미야에게 집에 간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유코가 후미야의 집에 간다고 한 그날 저녁, 한 노인이 사오리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사유코의 지인이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유코를 살해한 사쿠조였죠. 그는 부엌칼을 휘두르며 자신이 사유코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오리에게도 찌를 거라고 협박을 했죠. 사위와 딸을 위해 사유코를 죽였다는 사쿠조의 말에 사오리는 후회를 했습니다. 자기가 괜히 21년 전의 일을 고백해 사유코가 죽은 것 같아 괴로웠던 거죠. 칼을 휘두르는 사쿠조를 향해 사오리는 자신이 살아있으면 오히려 여러 사람에게 피해만 끼친다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오리의 기세에 사쿠조는
오히려 주춤하며 21년 전의 일을 비밀로 하면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하겠다는 사오리의 말을 듣고 사쿠조는 종이봉투에 칼을 집어넣으며 사오리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다음날 사쿠조의 자수기사를 본 사오리는 참담했습니다. 이후 나카하라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자신의 비극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사오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자살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모르는 번호의 전화 한 통이 왔고 왠지 마음에 걸려 마지막으로 받아보자 했는데요.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후미야였습니다. 나카하라의 사무실로 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나카하라의 전처 사요코 사건의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사쿠저의 형량도 강도 살인이라면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지만 사위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서 징역 10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안 그래도 나카하라는 자신 때문에 범인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사요코의 부모님을 찾아가 사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요코의 부모님은 사건의 진상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어떤 이유든 살인은 살인인데 형기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었다. 한편 후미야와 사오리의 아이가 묻혀 있다던 그 장소에서는 수사팀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파헤쳐 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형사에 의하면 20년 만에 흙으로 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마도 야생 동물들이 파헤쳤을 것 같다고 했다. 이렇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입건은 어렵다. 갓난아이 살해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사요코를 살해한 사쿠조 사건은 21년 전에 살인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된다. 사건의 진행 개요를 형사에게 들은 나카하라가 말했다. 이 죄다 모순투성이군요. 그러자 형사는 인간이 완벽한 심판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라면서 나카하라의 사무실을 떠났다.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거 참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 대단한데요. 네, 어떠셨나요? 아, 이게 일단 이야기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네, 네, 여기서 나오는 뭐 이야기와 또 사건들이 나중에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 기술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담고 있고 거기에다가 과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굉장히 고민을 하게 음, 되는 또 메시지를 던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양쪽의 입장을 어쩜 그렇게 직접 경험해 본 사람처럼 잘 그렇죠. 풀어냈을까 싶고요. 네, 어느 편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여긴 이렇고 또 반대편은 이렇다라는 걸 네, 그냥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무거운 주제인데 이걸 네, 만약에 뭐 학자들의 뭐 토론이라든가 뭐 네.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다면 얼마나 딱딱하고 읽기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상당히 좀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네. 참 이거를 그냥 술술 넘어가게 표현한다라는 게 작가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네. 무거운 주제를 이게 소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게 네. 대단하고 그래서 게이고를 사회파 작가라고 부르는 거겠죠. 네. 저도 사실 보면서 생각이 여러 번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그러니까요. 들으면 또 저쪽 입장도 좀 이해가 되고 말이죠. 네. 네. 이게 왜 제목이 공허한 십자가인지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의 법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의 반성은 공허한 십자가에 불과하지만 의미 없는 십자가라도 감옥 안에서 등에 지고 있어야 한다. 네. 네. 여기서 이제 공허한 십자가라는
네. 제목이 나오게 된 거고요. 예, 그 사유코가 한 얘기 중에 이제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네. 그리고 말이죠. 그 후미야의 아내 하나에가 말한 내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반석 없이 뭐 보내는 것. 네. 이것이 진정한 속죄냐 아니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속죄냐. 네. 이것도 참 생각을 하게 하는 아, 주제죠. 그러게요. 참, 그러면서도 그 타인의 입장이 돼보기 전에는 뭐라고 또 쉽게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 이 사법 체계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고 네. 완벽할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중간에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네.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근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법제도, 또 속죄의 의미, 또 형량,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네.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인데 지은 씨가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아마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고요. 아유, 네. 그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장인물을 계속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440페이지가 넘는 이 장편을 리라이팅 하시느라고 고생 아,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이렇게 또 댓글로도 많이들 이렇게 작품 추천해 주시는데요. 제가 계속 어, 그렇게 또 참고하고 맞아요. 있으니까요. 조금 더 네네.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얘기가 참 중요한데 빠뜨렸군요. 네, 댓글 네. 남겨주시면 김지은 아나운서가 답글을 또 바로바로 남겨주니까 여러분 그런 소통의 장으로도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